네, 안녕하세요. 뉴탐스원 한국사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환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단원들을 좀 몰아서 2개씩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이제 민주주의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파트 되겠죠? 자, 이승만 정부의 독재 정치부터 출발합니다. 반공 독재 체제의 어떤 강화라는 게 있는데요. 자, 여기 지금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 내용들 중요하죠. 발췌 개헌도 있고 또 4.4 5.18 개헌도 있고. 그러니까 이 개헌의 내용들이 무엇이냐, 그걸 아셔야 됩니다. 발췌 개헌은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는 것이죠. 4.4 5.18 개헌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연임 횟수를 그 제한을 없애는 거예요. 중임의 제한을 없애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진보당 사건입니다. 진보당 사건. 요건 이제 바로 그 반공 독재 체제의 어떤 강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설명이 되면 되겠네요. 자, 그 결과 이제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네. 자, 3.15 정부통령 선거. 이거 부정으로 이제 실시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거기 저항하는 어떤 학생, 이제 김주열 학생이 또 사망한 어떤 그런 일도 벌어졌고요. 자, 결국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무너졌죠. 4.19 혁명의 어떤 결과. 자, 그리고 이제 허정 과도 내각이 들어서요. 과도 정부가 이제 개헌을 하죠. 양원제 국회와 내각 책임제 헌법으로 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관련된 키워드에는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자유당입니다. 여러분들 정당들은 좀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를 지탱하고 있었던 여당은 자유당, 박정희 정부를 지탱하고 있었던 여당은 공화당, 전두환 정부를 지탱하고 있었던 여당은 민정당입니다. 네, 적어도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요 세 당은 여러분 좀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료에 어떤 그 키워드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보면 이건 어느 시대다, 어느 정부다 이걸 알 수 있는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 지금 4.4 5.18 개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 제적의원 203명의 3분의 1을 넘는 136명의 찬성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개헌안은 한 표 차이로 부결되었다. 이에 자유당은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명으로 4.4 5.18하면 의결 정족수는 135명이 되어 개헌안이 가결되었다고 억지를 부려 또 개헌안 통과를 선포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진보당 사건입니다. 1956년 대선에서 조봉암이 많은 득표를 얻은 후 진보 세력은 진보당을 결성합니다. 자, 진보당은 책임있는 혁신 정치와 민주적 평화 통일을 정강으로 내세웠는데요. 이승만 정부는 1958년 진보당 관련자들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이롭게 하였다는 구실로 진보당을 해체하고 조봉암을 처형했습니다. 자, 요 아래는 지금 4.19 혁명 당시 대학 교수단이 이제 시가행진하는 모습인데요. 이승만 하의 어떤 결정적인 어떤 그런 원인이 또 되기도 하죠. 네, 대학 교수들까지 나와가지고 하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4.19 혁명에 참여한 그 국민들의 그런 모습들인데요. 자, 여기 지금 학생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쯤 되는 그런 학생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여긴 지금 초등학생들까지 나왔습니다. 그죠? 네. 아이고, 참, 이거 어떡하죠? 부모 형제들에게 총뿌리를 대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수성초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나왔네요. 네. 그대로 이렇게 했군요. 이게 하지 마라! 이게 했네요. 지금 이때 보니까, 그죠? 자, 지금 4.19 혁명과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들 여러분 지금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보당 사건, 지금 방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자, 제3대 대통령 선거 결과입니다. 1956년도 선거인데, 자, 무효표가 나왔죠. 이건 신익희가 이제 선거 과정에서 죽게 되죠. 갑자기 죽게 되다 보니까 여기 표를 찍은 사람들은 이제 무효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 이승만이 압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조봉암이 지금 24% 표를 많이 가져가죠. 네, 이러면서 지금
44대 56이라고 하는 그런 투표가 되면서 어떤 선거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자유당 이승만 정부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조봉암 지금 등장하고 있죠. 결국 사형당하는 그런 모습들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다음 또 이제 자료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9 혁명의 결과 이제 들어선 정부가 이제 바로 장면 내각이죠. 장면 정부죠. 자, 총선거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압승했고요. 국회에서 대통령 윤보선을 선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의원 내각제에서는요, 대통령은 힘이 없어요. 상징적인 어떤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간선제로 지금 뽑은 것이죠. 국무총리는 장면이 임명되었는데 여기 이제 실세가 이제 여기 있는 거죠. 자, 지방자치제를 시행했고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지금 이 장면 정부에서 지금 준비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결국 이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무너지게 되죠. 자, 5.16 군사정변입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개혁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가 부채의 탕감과 화폐 개혁 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성립되는 거예요. 박정희 정부의 성립 과정을 볼게요. 먼저 헌법 개정합니다. 직선에 의한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국회에 나왔고요. 민주공화당을 창당합니다. 경제개발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겠죠. 한일협정 체결. 여기에 반대하는 게 바로 6.3 시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트남 파병도 합니다. 브라운 각서, 이건 뭐 우리한테 이제 많은 도움을 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박정희는 경제성장을 토대로 해가지고 2번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한 번 더 하겠다라고 해서 삼선 개헌, 1969년도에 삼선 개헌안을 통과시킵니다. 대통령 3회 연임을 허용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신 체제로 갑니다. 닉슨 독트린으로 지금 냉전이 완화되었고요. 국민들의 민주주의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박정희 정부의 위기의식이 고조되었고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을 구실로 내세우면서 이 유신 체제를 반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유신헌법의 내용을 볼게요. 대통령 선거 임기 6년에 연임 횟수 제한 없앱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간선하기 때문에 사실 임기 6년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종신제도 가능하다. 자, 국회의원 3분의 1 사실상 임명할 수 있고요. 긴급조치권, 국회 예산권, 법관,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다가 이제 유신체제가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자, 1979년 YH 무역사건과 부마 민주항쟁 11.6 사태로 결국 박정희가 암살당하죠. 네, 이러면서 유신체제가 붕괴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워드 한번 볼까요? 자, 5.16 군사정변 당시 박정희입니다. 국가 재건 최고위입니다. 5.16 군사정변 직후인 1961년 정치군인들이 조직한 기구로 입법, 사법, 행정권을 장악하였던 당시 군사정부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인혁당 사건입니다. 박정희 정부의 중앙정보부가, 요거 이제 유신체제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박정희 정부의 중앙정보부가 유신에 반대하는 인사들이 인민혁명당이라는 간첩단을 조직하였다고 조작하여 관련자들을 잡아들인 사건이다. 그러니까 조작을 한 거예요. 간첩이 아닌데 간첩이라고 조작을 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진 거죠. 구속된 사람들 중에 8명은 법원 판결 그것도 18시간 만에 사형을 시킵니다. 판결이 나왔는데 18시간 만에 사형이에요.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2007년 재심에서 법원은 관련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건 뭡니까? 이건 국가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가슴 아픈 어떤 그런 사건입니다. 자, YH 무역사건 1979년. 자, 당시 야당인 신민당사에서 농성하던 가발 공장 여성 노동자들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 숨진 사건입니다. 유신체제가 붕괴되는 어떤 그런 기폭제가 되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마 민주항쟁이네요. YH 무역사건 이후 야당 총재였던 김영삼이 박정희 정부를 거세게 비판하자 이것이 구실이 되어 김영삼이 의원직에서 제명되었습니다. 이에 10월 부산과 마산 일대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격렬한 반정부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마 항쟁이 되는 겁니다. 부마 민주항쟁. 그렇죠? 이와 관련된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3 시위죠. 이 한일협정 체결 반대 운동이, 자, 여기서 나왔던 그 구호가 바로 민족적 민주주의를 장려한다라는 겁니다. 자, 민족적 민주주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국제협력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 민족의 치 떨리는 원수 일본 제국주의를 수입, 대미 의존적 반신불수인 한국 경제를 이중 예속의 철쇠로 속박하는 것이 조국의 근대화로 가는 첩경이라고 기만하는 반민족적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 우리는 외세 의존의 모든 사상과 제도의 근본적 개혁 없이는 전 국민의 희생 위에 홀로 군림하는 매판 자본의 타도 없이는 외세 의존과 그 주구 매판 자본을 지지하는 정치 질서의 철폐 없이는 민족 자립으로 가는 어떠한 길도 폐색되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한다. 굴욕적 한일 회담의 즉시 중단을 엄숙히 요구한다. 이렇게 나왔죠. 민족적 민주주의. 예. 그러니까 이 박정희 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민족적 민주주의, 즉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 좀 서구 유럽과는 좀 다른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어떤 그 개념 이런 것들을 표방한단 말이죠. 그랬던 민족을 중시하는 그런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했던 그 박정희 정부가 이렇게 일본과 어떤 그 제대로 된 어떤 협상도 끌어내지 못하면서 일본과 지금 수교를 한다? 이거는 민족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박정희 정부가 이야기했던 민족적 민주주의를 장려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유신헌법의 내용입니다. 보세요.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토론도 안 해요. 그냥.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 외교, 국방, 경제, 재정, 사법 등 국제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법 위에 군림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긴급 조치를 통해서 대통령은 또 국회도 해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엄청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거의 제가 볼 때는 조선시대 왕보다도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음 또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지금 박정희 정부가 지금 무너졌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이제 신군부가 등장을 할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신군부가 집권을 하네요. 12.12 사태를 통해서 지금 집권을 했죠. 자, 하지만 서울의 봄, 뭔가 유신 시대가 가고 새로운 어떤 민주주의가 올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 속에서 이제 이 신군부가 등장하니까 이 신군부를 지금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걸 진압하죠. 그러면서 전두환 정부가 성립되었습니다. 이 전두환 정부에서는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라고도 합니다. 이 국보위를 중심으로 해서 언론사 통폐합, 삼청 교육대 운영 이런 것들을 단행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전두환 대통령 취임과 함께 또 개헌을 합니다. 여기 이제 바로 8차 개헌이죠.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제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 자, 이렇게 해서 제5공화국이 열렸는데요. 이 전두환 정부 유화 정치로 보면요, 야간 통행 금지 폐지, 두발과 교복 자유로 해외여행 자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에서는 독재의 어떤 그 모습들이 계속 연결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6월 민주항쟁이 벌어졌습니다. 네, 바로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전개가 되었죠. 자, 그리고 전두환 정부가 4.13 호원 조치, 8차 기헌 이거 지키겠다. 체육관에서 대통령 선거 인단을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 방식을 유지하겠다, 고수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자, 6.29 민주화 선언으로 이걸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죠.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자, 여기 지금 6.29 민주화 선언의 주요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988년 2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한 평화적 정부 이양 보장, 대통령 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 김대중 사면 복권과 시국 관련 사범 석방,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 6월 민주항쟁이라는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한 전두환 정부는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 조치를 약속하는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 선언 당시 집권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에 의해 발표가 되었죠. 이 당시도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전두환 정부가 노태우를 통해서 발표했다라고 지금 우리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당시는 정부는 원치 않는데 노태우 그 대통령 후보가 정말 어려운 결단을 내려서 정부에 요구하는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비춰졌죠.
네. 나중에 봤더니 이제 그게 다 이야기가 되었던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언론에 비춰지면 이게 참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노태우 정부, 왜냐면 이제 야당이 분열을 해요. 김영삼, 김대중이 동시에 나오는 바람에 이 표가 나뉘게 되는 것이죠. 노태우 정부가 성립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만 총선에서는 야당이 표를 또 많이 가져가죠.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었고요. 3당 합당을 통해서 여소야대 정국을 바꿔냈죠.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민주자유당이에요. 여소야대 정국의 중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어떤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자, 민주주의 발전입니다. 김영삼 정부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금융실명제 역사 바로 세우기 전두환 노태우가 이제 처벌을 받죠. 자, 김대중 정부는요, 외환위기 극복 남북관계 개선과 같은 어떤 그런 지적들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워드를 한번 보죠. 자, 서울의 봄입니다. 1980년 5월 전개된 유신헌법 개정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과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를 가리킨다. 당시 대학생들은 서울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으나 사회 혼란을 빌미로 신군부 세력이 정치 표면에 등장할 것을 우려하여 자진 해산하였다. 네. 이거 얘기하다 보면 요즘 정치인들의 이름도 막 나와야 되는데, 그죠? 그럼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삼천교육대입니다. 신군부 세력이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설치한 특수기관이다. 불량배 소탕을 구실로 무고한 사람까지 끌고 가 가혹한 훈련과 노동을 강요했습니다. 자, 6월 민주항쟁의 그 큰 기폭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에요. 1987년 1월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당시 경찰이 이를 축소 은폐하였으나 결국 그 진상이 알려지면서 6월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자, 4.13 호원 조치 중요합니다. 전두환 정부 말기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국민운동이 벌어져요. 이에 맞서 전두환 정부는 개헌을 반대하고 현재 헌법을 고수하겠다는 담화를 4월 13일에 발표하죠. 이 때문에 개헌을 요구하는 민주화운동이 더욱더 격렬하게 나오게 되더라.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경제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가명을 쓰거나 남의 이름을 쓰는 일을 금지하고 모든 금융거래에서 당사자 본인의 이름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조치. 이게 바로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부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자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광주시민 권리문입니다. 너무나 경악스러운 또 하나의 사실은 20일 밤부터 계엄당국은 발포 명령을 내려 무차별 발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장을 지키고자 이 자리에 모이신 민주시민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장을 지키고 우리 부모 형제를 지키고자 손에 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언론에서는 계속 불순배 폭도로 몰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여지고 있는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은요, 폭도들의 모습들, 북한 간첩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많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 언론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만 인식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외신에서 이걸 다 찍어갔잖아요. 그래서 외신을 통해 가지고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어떤 그 이야기들이 들리면서 하여튼 그 5.18 민주화 운동 이후에 그 대학가의 봄만 되면 5월만 되면 바로 그 외신 기자들이 찍었던 그 광주의 이야기를 몰래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대학생들, 특히 대학생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전두환 정부에 대한 그 분노죠. 그런 것들이 바로 전두환 정부의 정통성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월 민주항쟁이죠. 그러니까 5.18 민주화 운동의 어떤 그 에너지가 증폭이 되어서 이 6월 민주항쟁까지 이어진 거예요.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대통령 직선제가 이제 온 것이죠. 이게 지금 보면 알겠지만 고문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이렇게 나왔죠. 박종철 고문 치사와 관련된 6월 항쟁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또 다음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Q&A네요. 3.15 부정선거는 왜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라는 것이죠. 이건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이 1960년 대선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대통령이 아니라 부통령이었어요. 부통령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지금 거의 발악을 하다시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도를 넘쳐서 부정선거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두환 정부의 독재와 6월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난 이후 4.13 호원 조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지금 자료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 단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제가 한꺼번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제와 이제 사회 문화 쪽 한번 살펴볼게요. 앞에 단원이 이제 민주화 단원이라면 이번 이제 산업화 단원이죠. 자, 이승만 정부 전원 복구 사업 이렇게 가고요. 이제 주로 이제 원조 경제였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박정희 정부입니다. 경제개발 계획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자, 여기 지금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이 나왔습니다. 네, 요즘 주로 이제 경공업 위주로 갔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차 경제개발 계획에서는요, 특히 이제 뭐 여기 경공업 나왔고요. 이제 베트남 전쟁 특수, 또 경부 고속국도 개통 이런 것들이 또 맞물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3, 4차 경제개발 계획입니다. 자, 중화공업 육성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 2차가 이제 경공업 위주라면 3, 4차는 중화공업 육성이다라는 거 그걸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70년대 이제 위기가 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석유파동. 1차 석유파동 중동건설 사업에 진출하여 5.1달러로 이제 유입으로 이제 극복을 하고요. 제2차 석유파동에서는 정적 위기, 유신 체제가 위협받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 몰리게 되더라라는 거.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100억 불 수출의 날 경축이죠. 그죠? 자, 이게 지금 이제 1977년도였던 그런 모습입니다. 세종로네요. 지금 이수진 장군은 이때나 지금이나 참 이렇게 똑같이 서 계십니다. 그죠? 네. 100억 불 수출 기념 아치, 그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 중요한 것들 이제 한번 볼게요. 없네요. 네, 자유무역단지.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마산 1위 등지에 설치했다.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수입 원료를 가공하여 제품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육성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여러분들 읽고 계십니다. 그 아래는요. 1960년대 1인당 국민 총생산이에요. 생산. 네. 지금 보니까 200, 300, 400 막 넘고 있죠. 지금요. 그죠? 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자료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죠. 경부 고속국도 개통과 포항제철 공장 다 70년대에 나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원한 고속국도인데 왜 요즘은 이렇게 뚫리질 않아요? 그죠? 네. 그만큼 이제 발전했다는 얘기죠. 차도 많아지고. 자, 박정희 정부의 중화공업 육성 정책이 지금 나왔습니다. 자, 정부는 지금부터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지방의 여러 가지 대단위 국제 규모의 공업단지 또는 기지를 조성해 나갈 생각입니다. 첫째는 포항과 같은 제2의 종합제철 공장 건설을 앞으로 추진해야 하겠고 또 대단위 기계공업단지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울산에 있는 석유화학공업단지와 같은 제2의 종합화학공업단지를 또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중화공업 정책을 선언하고 이 방면에 중점적인 지원과 시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연두 기자회견을 1973년도 1월 달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화공업 육성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됐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 이 경제개발 그 계획이 좀 진행되면서 3, 4차 되면서 중화공업 비중이 경제업 크게 넘어섰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박정희 정부 경제성장 정책 한계 정부 주도의 성장 위주 정책이라는 거. 거기서 이제 이 정경 유착, 재벌, 정치 유착되는 어떤 그런 패단이 있었다는 얘기죠. 외자 도입을 통한 경제 개발과 수출 주도형 성장이라서 경제의 어떤 그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심화되는 그런 모습들. 고도 성장 혜택의 편중,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지역 간 개발의 불균형과 도시와 농어촌 간의 소득 격차. 이러면 도시로 밀려가는 것이죠. 지금 서울 인구가 1000만 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어마어마한 인구.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중에서 거의 한 4분의 1이 지금 다, 그죠? 여기 지금 다 몰려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수도권 거의 다 몰려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이런 데서부터 이제 나오게 된다. 이제 그런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980년대 이후 한국 경제입니다. 전두환 정부. 자, 일단 그 70년 말에
굉장히 어떤 그 2차 오일 쇼크 때문에 굉장히 그 위기, 그다음에 중화공업의 그 중복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그런 산업 구조를 조정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3조 호황,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 이런 것들. 네. 자, 그런데 이제 서서히 시장 개방 압력과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WTO가 출범했죠. 김영삼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그리고 OECD 그 가입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그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은요, 이제 김대중 정부 즉 IMF 거치면서 더욱더 심화되는 그런 모습들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외환 위기의 극복입니다. 외환 위기 1997년도잖아요. 지금 IMF가 딱 터지게 되는 것이죠. 김대중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와서는요, 바로 이 구조 조정이라든지 대량 해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결국 IMF 지원 자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자, 2000년대 이후 한국 경제, 뭐 IT, 자동차, 뭐 이쪽으로 정말 조선, 뭐 엄청나게 지금 잘 나가고 있죠. 1970년대 이후 한국 경제 성장 추이 표네요. 80년대 이렇게 지금 떨어져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지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2차 오일 쇼크를 지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는. 그리고 이때 왜 떨어졌을까요? IMF. 이거 엄청나네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네. 자, 어떤 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 구조의 변화입니다. 뭐 서비스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농업은 점점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3조 호황, 국제 경기가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상태가 되면서 우리 경제 호황을 누리던 상황을 지금 가리킨다. 신자유주의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자유 경쟁을 통해서 시장 경제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움직임을 가리킨다. 복지 예산 감축, 공공기업의 민영화,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외환위기 당시의 금모기 운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이와 관련된 자료 어떤 것들인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그 10대 수출 상품 변천이네요. 이거 재밌겠다. 자, 60년도에는요, 지금 주로 이렇게 철광석, 중석, 생사, 무연탄, 오징어, 활선어,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수출을 하고 있네요. 그죠? 근데 80년대에 오면은 좀 바뀝니다. 의류, 철 강판, 신발 선박 이런 것들 살짝 이렇게 어떤 자원, 지하 자원, 그러니까 기술이 없으니까 땅 파가지고 그냥 그 파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런 자원을 갖고 이제 이런 산업들을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04년에 오면요, 자동차, 반도체, 무선 뭐 이런 것들로 바뀌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대는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IMF 긴급 구제 금융 탈피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한국은 외환 위기를 맞아 긴급하게 국제통화기금에서 빌린 195억 달러 중 대부분을 이미 상환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1억 4천만 달러를 내일 갚는다. 내일 갚는다. IMF 빚의 완전 상환은 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3년 8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IMF 졸업장을 받게 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혹독한 고금리 및 고환율 정책의 영향으로 도산기업이 양산되었고 금융기관의 부실이 눈덩이처럼 부풀었다. 이는 대량 실업 사태로 이어져 사회 불안 요인으로 확산되기도 하였다. 또 구조조정과 사회 안정만 확충을 위해 재정이 무거운 짐에 허덕이고 있다. 이 위기 극복의 해법을 찾기 전에는 IMF 졸업장을 받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건 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조심해야죠. 그렇죠? 네. 이런 내용 한번 살펴봤고요. 또 이제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사회의 변화와 문화의 동향입니다. 자, 농촌 문제와 농민운동이에요. 지금 뭐 도시와 어떤 그 소득 격차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게다가 농촌 같은 경우는 이 시장 개방,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자, 새마을운동 지금 1970년대부터 박정희 정부가 주도했다라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동 문제입니다. 이번에는요. 전태일의 분실 1970년도죠. 그다음에 87년 바로 이 6월 민주항쟁 이후에는요. 그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6월 민주항쟁의 민주화 야기 속에 노동조합 결성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민주노총이 이때 또 설립이 됩니다. 자, 교육을 한번 보면요. 국민학교 의무교육. 이 국민학교 의무교육은 여러분들 이승만 정부 때부터 출발해요. 제가 볼 때 이승만 정부의 한번 치적을 한번 잡아봐라,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들고 싶습니다. 국민학교 의무교육. 네, 그러니까 지금 초등교육을 의무로 한 거죠. 정말 가난한 시기인데
초등학교 학생들을 의무로 지금 국가에서 책임진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어떤 그 정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고급 인력들이 이제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충원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633 학제 도입,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박정희 정부 때 이제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거, 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 네. 민족의 중흥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이제 이런 것들을 외우는 어떤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대중문화의 성장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기도 광주 대단지 사건입니다. 서울시는 도시 환경을 정비한다는 명분하에 무허가 판잣집을 정리하면서 철거민들을 경기도 광주 대단지, 현재 성남시입니다.로 집단 이주시킵니다. 그러나 철거민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 추진으로 이주민들이 여러 생활고에 시달렸으며 결국 이주민들은 집단으로 서울시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여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교육헌장 1968년 제정됩니다. 박정희 정부의 교육 이념과 목표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헌장으로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따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건 뭐 아빠 엄마가 사랑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라는 구절로 시작됩니다. 당시 학생들에게 암기를 시킬 정도로 중시되었다. 네, 열심히 암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군요. 네, 이게 쭉 저 이제 뒤로 이어지거든요. 이 국민교육 현장이.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자, 이제 이와 관련된 자료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태일 진정서가 지금 여기 나왔죠. 지금 이거는 뭐냐면 바로 그 노동운동 당시 정말 그 저임금 구조 속에서 정말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전태일이 분신하면서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전태일이 지금 대통령한테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읽어보시면 정말 이때 정말 이 노동 현장의 상황이 정말 열악했구나, 이런 것들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박정희 정부의 사회 통제 정책 장발단속, 여러분들 정말 복 받은 줄 알아야 돼, 진짜. 예, 이런 머리 스타일 이거 이 당시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 미니스커트.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이 경찰일 텐데 경찰이 지금 이렇게 미니스커트 속에서 자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져 있으면 이게 지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거를 지금 사진 찍어서 언론에 지금 나올 정도면 이 당시에 얼마나 인권인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없었다. 그죠? 이거 어디 지금 치마 속에 감히 자를 쑥 집어넣어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러면 바로 그냥 이건 성추행 뭐 이런 식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당시에는 근데 이거를 지금 딱 찍어서 언론에 공부하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제 또 Q&A가 있겠죠? Q&A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석유 파동과 경제 위기와 관련된 내용. 석유 파동이 무엇인가요? 라는 내용들입니다. 그죠?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금 석유를 지금 빨리 들여와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가격이 막 올라가면서 그런 현상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중문화는 어떻게 성장하였나요? 네, 이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또 갔구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이와 관련된 이제 문제 어떤 것들인지 한번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에 구호가 나온 시위가 벌어질 때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매판적 외교를 결사 반대한다. 사죄와 배상이 없는 경제협력 웬 말이냐. 총칼로 정권 뺏고 나라 파는 외교 말라. 이건 지금 한일 수교 반대하는 거죠. 한일 수교 지금 반대하는 거. 그죠? 자, 그럼 이때 당시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정부가 한일 협정 추진, 정답은 바로 나왔네요. 1번이네요. 계엄군이 시민군을 무력으로 진압한 것은 전두환.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민주화운동, 이승만 정부, 4.19 혁명.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 6월 항쟁이죠, 여러분들. 예, 전두환 정부 때.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좌익 세력이 제주에 봉기하는 건 이제 이거는 제주 4.3 사건이죠. 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의 안내장과 관련 있는 운동의 직접적 결과로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은 고문, 호원철폐. 자, 이거는 좀 6월 10일이네요, 지금. 그죠? 박종철 또 등장을 했고요.
유월항쟁입니다. 유신체제가 붕괴했나요? 이것 때문에요. 이미 유신체제는 예전에 붕괴했죠. 평화적인 여야 정권 교체, 이거의 결과 평화적인 여야 정권 교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태 정부 들어오니까요. 대통령 직선제 개헌 추진이죠. 이거죠. 전국적인 비상계엄령 선포. 이 6월 항쟁에서는 여러분 계엄령이 선포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거 틀렸습니다. 이승만의 하야와 자유당의 붕괴, 이건 4.19 혁명이죠. 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밑줄 친 그 개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헌법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4년, 1회 중임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이미 2번의 대선에 출마해 당선된 이승만은 개헌을 하지 않으면 제3대 대통령 선거가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승만의 출마를 위해 또다시 개헌한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4.4.5입 개헌안이 되겠죠.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4.4.5입이라는 논리 적용, 정답은 2번이네요.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이루어진 것은 발췌개헌이죠. 대통령 간선제를 조항으로 포함하였다. 이건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틀렸습니다. 번국민전 시위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건 뭐 이제 4.19, 3.15 부정선거까지 가야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에게 부여된 역사적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 부득이 정상적 방법이 아닌 비상조치로 남북대화의 적극적인 전개와 주병전세의 급변하는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실정에 가장 알맞은 체제 개혁을 단행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기 이르렀습니다.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국회를 내선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을 중지시키겠습니다. 그죠? 72년도. 자, 이건 뭐예요, 지금? 유신체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을 구실로 내세웁니다. 이건 뭐 항상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 못합니다. 이제부터는요. 통일주체 국민의회에서 대통령 선출합니다. 간선제입니다. 냉전체제 완화라는 정세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넥슨 독트린. 박정희 대통령 3선 출마 의도가 잘 나타나 있다. 이미 3선 했어요. 네, 3선 개헌은 이미 한 거죠. 그 전입니다. 정답은 기업과 디귿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절차를 통해 개정된 두 헌법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헌법 중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 특별 선언을 하고 헌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어 10월 27일 공포됩니다. 이게 이제 유신헌법, 즉 7차 개헌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강제 진압한 신군부는 국가보위 비상대책 국보위죠. 를 설치하고 헌법 개정 추진합니다. 헌법 개정안. 자, 여기서 나왔던 게 뭐예요? 이게 바로 8차 개헌안. 7년 단임제. 그죠? 대통령의 중임을 허용하지 않았다. 7차는 허용되죠. 틀렸고요. 대통령을 간접선거. 예, 둘 다 간접선거입니다. 니은 맞고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죠. 그죠? 이건 퇴보입니다. 정치인들의 정상적인 정치활동이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 친 전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4.16 총선으로 전국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내 의석의 여야 역전 현상이 벌어져 전국에 큰 변화가 예측된다. 여당의 민정당은 125석, 야당은 민주당이 59석, 평민당이 70석, 공화당이 35석, 기타 10석으로 여당보다 야당의 의석수가 많다. 이게 뭐예요? 여소 야대 정국이죠.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국에서 있었던 사실, 일부 군인들이 무력으로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건 뭐 5.16 군사정변 또는 12.12 사태를 얘기하겠죠. 계엄령의 전국적 확대에 시민들이 항의했다. 계엄령 내리지 않습니다. 최초의 평화적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진 못합니다. 대통령이 학생과 시민의 요구에 의해 퇴진된 것은 이건 4.19 혁명이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 그렇죠. 여소야대. 야당이 이제 더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추진될 수 있는 것이죠.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서술형입니다. 자, 마산 서울 기타 닥치 학생 데모는 모든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시하여 권기한 학생들의 순진한 정의감의 발로이며 부정과 불의하는 항의하는 민족 정기의 표현이다. 이렇게 나왔죠, 지금. 이 데모를 공산당의 조종이나 야당이 사주로 보는 것은 고의의 왜곡이며 학생들의 정의감의 모독이다.
평화주의, 합법적인 학생 데모에 총탄과 폭력을 기탄 없이 남용하여 대량의 유혈 참극을 빚어낸 경찰. 자, 총탄 썼네요, 지금. 민주화 자유를 기본으로 한 국립경찰이 아니라 불법과 폭력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일부 정치 집단의 사병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모든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 자, 이건 뭔가요? 지금 4.19가 되겠죠. 그죠? 계속 나옵니다, 지금. 여기 지금 결정적인 키워드 등장하죠. 3.19 선거는 불법 선거이다. 자료와 관련된 시기에 벌어지고 있던 민주화 운동의 명칭 4.19 혁명 가시면 되고요. 자료의 민주화 운동 결과 나타난 사실. 결국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죠. 이승만 하야하고 허정 과도 내각이 들어섰고 개헌을 통해서 장면 정부, 즉 의원 내각제 양원제 입각한 장면 정부가 출범한다. 그런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료에 나타난 운동이 벌어진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금모기 운동이에요. IMF. 서독의 광부와 간호사 파견, 요거는 이제 박정희 정부 때죠. 새마을운동 박정희 정부 때죠. 3조 호황 전두환 정부 때죠. 외환 보유가 급격하게 줄어든 거 IMF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중화공업의 집중력 투자 박정희 정부입니다. 다음 노래들이 발표될 당시 정부에서 볼 수 있었던 모습. 새벽 종이 울렸네. 긴 밤지 세우고 풀잎마다 맺힌. 자, 요거는 지금 박정희 특히 이제 유신 체제 때 나온 내용이죠. 국민교육 헌장을 암기하고 있는 학생 가능합니다. 68년도에 지정돼서 70년까지 쭉 연결되니까요. 기억 맞고요. 경찰의 장발 단속 피해 도망치는 청년, 네,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의무교육, 이건 여러분들 이승만 정부 때라 그랬죠? 프로야구 개막식, 네, 전두환 정부 때죠. 정답은 기억과 니은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요. 사채가 동결 조치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동 진출, 이거 오일 쇼크다. 그죠? 자, 지금 이게 박정희 정부 때네요. 금융실명제 실시 공포는 김영삼, 노사정위원회 김대중,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이것도 이제 IMF 영향이겠죠. IMF 다 이거 지금 전부 다 김영삼 정부 때 김대중 정부로 이어진 어떤 그런 모습들인데 여기에 지금 대통령 중화공업 시대 선언, 여기 지금 1970년대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모습이죠.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와 관련된 경제정책이 시행된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경제 성장률은 3% 수준, 물가 상승률은 5%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통화정책은 긴축적으로 운영하고 일시적으로 금리 상승을 허용하며 탄력적인 환율제도 계속 유지한다. 뭐야 이거 지금 굉장히 아주 강압적인 방법으로 지금 경제에 지금 뭔가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강력한 긴축 재정을 유지해야 하며 세수 확대를 위해 교통세와 특별서비스 인상, 기업의 법인세, 내국세, 부가가치세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대통령 선거 후에 금융개혁법안 연내 처리, 구실금융기관 퇴출, 금융기관 관련성 감독 기준을 마련한다. 이거 IMF죠. 그죠? 석유파동, 이건 이제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미국으로부터 무상경제 원조 중단, 요거 이승만 정부 때죠. 정부가 IMF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았다.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급격한 경제성장, 박정희 정부 때. 일본의 기술과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광복 이후 나타난 모습이겠죠. 네.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 친 이 운동입니다. 농촌 초가지붕 뜯어내는 이 운동 뭐예요? 새마을운동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면 됩니다. 농민의식 계몽의 성격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민간의 자발적인 운동이 아니지. 이건 정부 주도의 어떤 국가 주도의 어떤 사업이에요. 틀렸습니다. 정답 2번이네요. 유신체제 정당화 이용되기도 했고요. 농촌소득 증대와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기도 하고요.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는 추세 속에서 진행되었다. 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연표의 그 가라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나씩 볼게요. 자, 1차 경제, 박정희 정부 때죠.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수출 중심의 경제 정책이 추진되었다. 맞네요. 그죠? 경공업 위주니까. 70년대입니다. 오일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였다. 네, 오일 쇼크. 맞네요. 이현도 맞아요. 78년 이후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지출 공장이 만들어졌다. 이거는 이제 이전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고요. 미국, 유럽 연합 등과의 자유무역 FTA요. 그건 이제 2000년대로 가야죠. 그죠? 네,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과 니은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서술형입니다. 자, 자료는 어느 노동자가 대통령이 쓴 편지글이래요. 글을 읽고 무릎에 답하시오. 대통령 각하, 저는 의료제품 계통에 속하는 재단사입니다. 이러면서 지금 뭘 강조해요? 하루 15시간의 작업시간 하루 10시간으로 단축시켜 주십시오. 1개월 휴일 2일을 늘려서 일요일마다 좀 그걸 지금 희망한대요. 지금. 그죠?
건강 진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군가요? 네, 전태일이죠, 전태일. 위와 같은 노동 현실이 나타나게 된 정부의 경제 정책. 이건 뭐냐면 바로 두 개의 축이라고 그러죠. 제가 저임금과 저고가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이제 수출 경쟁력을 찾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경제, 정치와 경제를 지금 몰아서 한번 문제도 풀어보고 살도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핵심 개념 강의가 되겠습니다. 예, 바로 이제 통일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